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의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우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고 있고 현재는 의정부시에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 북부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비드 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지 못하고 파랑새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깨달아라 너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2년째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업무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돈 벌러 출근한 사람은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좀 재미있어야 한다. 또 안전교육은 재예방 대책 3위 중에 최고의 대책이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우 안전교육연구소라는 블로그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자료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인문학 관련한 책을 두 권 썼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안전관리자 인문학 노트는 2013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전교육 방법이란 강의도 3시간짜리 강의를 맡고 있을 때였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여러 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들을 통해서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정리해서 안전관리자 인문학 노트라는 걸 출판을 했고요. 한 2,000부 정도 출판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다 소진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책은 2021년도에 책을 펴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인 시기여가지고 여기저기 각광받지는 못했는데 이 안전인문학 수업이란 책은 현장의 관리 감독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관리 감독자 직무 6가지를 좀 이렇게 녹여서 풀어 쓴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 책을 가지고 8시간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안전관리란 안전을 위한 기름 두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하는데 기름 두 방울이라니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음,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현자와 상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고 그곳 저택에는 젊은이가 찾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자의 저택
큼직한 거실에서는 아주 정신없는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는 사내 진미가 그덕 차려져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까지 있었어요.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한 두어 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그런데 그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서 현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네면서 이곳을 걸어다니는 동안에 이 찻숟가락의 기름이 한 방울도 흘러서는 아니 돼요. 젊은이는 계단을 오를 때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죠. 자, 어디?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산 양탄자를 보았소? 정원사가 10년 걸려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보았소? 서재에 꽂혀 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젊은이는 당황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보고 오시오. 그리고 현자는 덧붙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그 사람을 신용할 수 없는 법이라오. 이제 젊은이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구경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택의 천정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 있는 예술품들의 고요한 조화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현자를 찾아간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 갔소? 현자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죠.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 줄 교훈은 이것뿐이요. 라고 하면서 현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위한 기름 2방울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를 하는 우리들에게 기름 2방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첫 번째는 학이라는 것, 두 번째는 습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학습의 그 한자가 맞습니다. 먼저 학이라는 것은 정보를 공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보를 공부한다. 안전에서 정보는 안전 기준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설치해 주시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설치가 되셨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제가 다시 화면을 한번 전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인데 저는 이제 편의상 컴퓨터에서 켰습니다. 이 앱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제가 셌을 때는 4,464개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한 5,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법률이 아마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창에 안전보건 기준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두 개의 줄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줄 중에서 하나 이렇게 예라고 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라고 표시된 내용을 어, 눌러보면 여기에 시행 2025년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6월 29일자부터 시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재개정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 재개정 이유를 누르시면 창이 다시 하나 뜹니다. 그 창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정 이유가 이것인데 여기 보면 2024년 6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은 올해 6월 29일에 시행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참고로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87조 8항 여기에 87조가 어떤 거냐면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준은 2022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말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개정된 내용인데 87조 사항과 또 130조 사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130조에는 보면 식품 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고정식 갓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내려보면 규칙에 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다만 130조의 개정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배합기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배합기를 쓸 때는 뭐 안전하게 써야 된다 그 내용이죠. 뚜껑이 열릴 때는 뭐 기계가 정지되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었죠. 130조에 보면 뚜껑이 열릴 때는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것,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하는 거. 요 내용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87조는 각각의 기계에 장치를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계들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든 기계들의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자가 없는 두 번째에 있는 기준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안전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안전 기준은 1조부터 673개 조까지 조문들이 있는데 이 조문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기준들을 잘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지금 보니까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사나 뭐 외부에서 우리 현장의 점검을 받을 때 그런 지적들을 가끔 받죠. 작업장 바닥에 뭐 전선이라도 또 자재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점검 나온 사람은 길길이 뛰면서 현장 관리가 이게 뭐냐고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길길이 뛰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전도의 방지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73개조 되는 기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현장에 점검을 이렇게 가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여기는 왜 난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니 애매하고 안 하려고 해도 애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애매하지 않죠. 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에 보면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계단의 난간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답은 정해졌죠. 현장에 계단이 있다? 그러면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높이가 1m 1cm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시면 되고 99cm면 안전 난간을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거죠. 만약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난간을 누가 와서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안전 기준의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99cm밖에 안 돼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긴 보면 또 안전 난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안전 난간은 어떻게 설치하는 게 안전 난간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간대를 뭐 상부대, 중간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안전 난간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전 기준의 13조를 보면 13조를 보면 이렇게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현장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안전 난간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부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중간대는 그 중간 40, 그 중간이 아니고 45cm 지점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감독관들이 현장을 점검 나오게 되면 95cm의 상부 난간대를 설치한 것도 법 위반이고, 85cm에 설치한 것도 법 위반인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 의견을 내고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런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그러니까 안전 난간은 발끝막이판까지 있어야지 그게 안전 난간으로서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이나 발판 또는 경사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와 상부 난간대의 간격은 중간에 설치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현장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뭐 20층, 25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추락의 위험이 많으니까 3단 난간대를 설치하는 현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그것 또한 전부 법 위반이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개선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3단 난간으로 설치하면 훨씬 더 안전한데 기준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기준이 현재 우리들이 현장 활동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기준이 개선되어 있다. 120cm 이상, 예를 들면 180cm쯤에 되는데 중간 난간대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또 사무실이 있는 계단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경우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 또한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발전소나 여러 사업장에 이렇게 가보면 좀 옛날에 설치된 그런 계단의 난간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간 기둥 간격을 줄자로 재보면 30cm, 35cm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안전 기준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673개조에 해당되는 안전 기준들이 이렇게 글로 쭉 나열해서 기록해 놨다 보니까 좀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만화로 된 이런 안전 기준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가면 만화로 된 올해 25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안전 기준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PDF 파일인데요.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가지고 현장 활동하실 때 수시로 좀 열어보고 제대로 공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안전 기준들은 근로자들의 피를 먹고 만들어진 조문들이므로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니까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 기준들이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기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673개 전문 이걸 언제 다 공부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반 정도는 안전 기준이고 또 절반 정도는 보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419조까지가 안전 기준이고 420조부터는 보건 기준인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사업장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 기준들만이라도 이렇게 몇 번씩 소설 읽듯이 좀 읽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해서 처벌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기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는 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죄를 지어서 형벌을 주려고 하면 법에 미리 정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대 형법의 가장 기준되는 원칙인데 그래서 법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SPL 평택 공장의 소수 배합기 같은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법에 소수 배합기 아니면 배합기라는 그 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이 명확하게 어, 기준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6월 28일에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신설되어서 적용이 되었다. 또 열기주의라고도 써놨는데 열기주의라는 것은 나열해서 기록해놨다라는 의미입니다.
1조부터 673개 조까지 쫙 나열해서 기록해 놓은 사항이죠. 이 안전기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으로 쭉 나열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사례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충남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철강 적재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강관이 쏟아지면서 작업 대기 중인 제자를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되는 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안전기준, 보건기준을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정한 형의 종류는 징역이 금고보다 높은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하나의 사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형법 40조에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지게차와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 또는 형법 위반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죄를 물으면 되겠지만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죄로 처벌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사고에서 법 위반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신 그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걸 띄워놓고 본문 검색을 누른 다음에 지게차라고 치면 이런 조항들이 쭉 뜨게 됩니다. 지게차가 작업하는 데에는 뭐 출입을 금지시켜야 된다. 또 접촉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다음 79조부터 83조까지는 전부 지게차의 기계적인 또 설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있으면 뭐 관리감독자들이 처벌받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잘 살펴보시면 또 다른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 있냐면 35조의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별표 3에는 지게차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고 38조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39조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지게차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작업 지휘자 지정을 했습니까? 질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없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서 비치해 둡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보를 학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안전을 위한 기름 두 방울 중에 두 번째, 습이라는 건데요. 습은 실천한다, 또 현장에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 익힐 습자, 이 습자는 원래
날개라는 뜻의 깃 우자라는 것과 매일이라는 날일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새가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우아하게 하늘을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새가 태어나서 우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날개짓을 쉬지 않고 계속한 결과, 그렇게 우아하게 나는 것처럼 이 익힐 습자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실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우리가 학한 안전 기준이나 안전 관련한 정보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현장에 적용한 결과가 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대책은 모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3대 안전수칙이라고 정했던 뭐 이런 떨어짐 위험 방지 조치라든지 아니면 끼임 위험 방지 조치라든지 또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및 상시 점검, 이것도 앞에서 학한 것을 습해야, 다시 말해 현장에 잘 적용해야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끼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이제 많은 기계 설비들의 위험 대책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컨베이어 롤러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소나 비정령 작업 시에는 운전을 정지해야 되는데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한 결과로 생긴 사고이죠. 크레인은 또 수리 작업 중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마찬가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감시인을 배치한다든지 접촉 방지 조치를 한다든지 많은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게차와 관련해서도 야간에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 지게차 후진 중에 끼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승강기 리프트에 청소하다가 하강하는 운반부에 끼이는 사고, 이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를 정지시키고 가동이 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비정령 작업 시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 기계들은 감정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명령된 대리도 명령된 예정대로 작동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는 기계 설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이나 작업할 땐 반드시 운전을 정지해야 되고 락아웃, 택아웃도 설치해야 되죠. 콘크리트 혼합기 속에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기계를 작동시키니 이 근로자가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당연히 작업 시에는 잠금 조치, 기동 장치를 잠금 조치하는 게 필요하죠. 파쇄기, 분쇄기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올해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변경된 안전 기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기준이 바뀌었는데 6개월 지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여기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한 달 이내, 1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바뀐 내용을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출 성형기에 방호문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작업하다가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도 많고요. 아직도 프레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안전조치가 필요하죠. 운전할 때 당연히 조정등 작업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켜야 되고 안전 블록을 설치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떨어짐 사고 예방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다든지 작업 발판 난간에서 떨어진다든지 계구부에서 떨어진다든지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들 많죠. 또 이동식 비기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전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떨어짐 재해로 3m 미만 높이에서 총 1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뭐 10m, 30m, 70m 이런 데 떨어지는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고는 당연히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죠. 3m 미만 높이에서 심지어 1.2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2m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죽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걸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13일 날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 있는 인쇄물 제작 사업장에서 트럭 적재물 고정 작업 중에 3m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망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틀비기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졌는데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2월 19일에는 전남 완도구는 공사 현장에서 또 이동식 비기에 올라가지고 시멘트 타설 작업 중에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사망했습니다. 높이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3월 10일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에서 떨어졌는데 1.4m죠.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3월 4일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창고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에 떨어졌습니다. 2.2m 높이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종로구 소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등 교체 작업 중에 떨어졌습니다.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아파트 화단에서 피해자가 전지 작업하다가 떨어졌습니다. 1.8m인데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동작구 소재 빌딩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다가 3m에서 떨어졌는데 사망했습니다. 3월 26일에는 울산 남구 소재 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담부로 떨어져서 높이가 2.4m였는데요. 사망했습니다. 3월 25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허당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밑으로 떨어졌는데 3m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경기 오산시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비상구 유도등 교체 작업하다가 이동식 비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미터죠? 1m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부산 기장군의 무슨 수련기관에서 저희다가 야간 순찰하던 중에 계단으로 떨어졌는데 1.5m에서 사망했습니다. 3월 23일에는 광주 서구의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에서 지혜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구조물 철거 작업하던 중에 떨어졌습니다. 1.2m에서 사망했죠.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실험을 통해서 만든 표인데요. 제 몸무게가 80kg입니다. 제가 2m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면 제 신체 부위와 바닥하고
사이에 충격력이 얼마나 발생하냐면 1568kg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8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2m에서 추락할 때 자기 체중의 20배에 해당하는 충격력이 작용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2m에서 떨어지더라도 제가 엉덩이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혀 문제없이 엉덩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와 목, 어깨 이쪽 부위가 먼저 바닥으로 향하게 떨어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체 부위 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 중에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이 경추라고 합니다. 이 경추는 7개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추가 인내하는 하중이 평균 얼마가 되냐면 의사들이 통계낸 게 454kg이라고 합니다. 454kg. 야, 그런데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2m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기 몸무게의 20배 하중이 걸리게 되겠죠. 만약에 머리, 목, 어깨 있는 부위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거기 가해지는 하중은 자기 체중의 20배, 1톤 정도의 하중이 경추에 가해질 거다. 물론 그 하중이 전부 경추에 가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추가 인내할 수 있는 하중이 454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대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추락 메커니즘이 발생이 되냐면 대부분 이런 작업을 할 때 작업점은 이 벽이 되거나 천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근로자의 주의는 전부 이 벽과 천정 부위에 향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허당이어요,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추락의 메커니즘이 머리 있는 부위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경추골절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높이에서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특히 뭐 이런 사다리에서 작업을 할 때 뭐 안전벨트를 지급한다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안전 기준은 있지만. 자, 그럼 대책이 뭔가?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런 작업대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팔부터 짚어라. 안전교육 시간에 뭐 작업하기 전에 하는 TBM 시간에 이렇게 교육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팔부터 부러지고 목숨은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제가 97년도에 이 이동식 작업대의 추락 방지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석사 논문 쓸 때 논문 쓰는 시점 이전 5년 동안 중대재해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중대재해자가 몇 명이었냐고 하면 어, 매년 25명에서 30명 정도 이 중대재해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올해 2025년 4월 말까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뭐 그 이후에는 아직 분석이 안 되었으니까 4월 말까지 벌써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대에서 떨어진다면 무조건 팔부터 짚어라. 이명우 강사가 어, 몸무게 80kg인 사람이 2m에서 떨어질 때는 자기 체중의 20배 이상의 하중이 걸린다라고 충격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내가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안전대책을 강구해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8m에서 추락하면 경과 시간이 0.6초밖에 안 걸립니다. 하면 퍽 하고 떨어지는 거죠.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할 때, TBM 할 때, 이런 낮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떨어지면 무조건 팔부터 짚어라. 실제로 현장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욕실이나 아니면 거실에 뭐 식탁 의자 같은 거 이런 걸 놔두고 천정에 뭐 조명 교체 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형광등 교체나 전구 교체 작업들을 집에서 실시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추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안전 기준이나 정보들을 학했으면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습의 실천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이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올해 95세가 되셨습니다. 올해까지만 활동을 하고 올 연말에 버크셔 해스웨이 경영권을 부회장인 그레그 에이블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습의 실천가 레전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워런 버핏이 부를 쌓는 과정은 많은 책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한 2,000권 정도가 워런 버핏 관련해서 서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다수가 훌륭한 책이죠. 그러나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그냥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볼까요? 2019년 현재 순자산이 845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42억 달러는 언제 50살 생일 이후에 축적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815억 달러는 60대 중반 이후에 미국에는 60세가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60대 이후에 845억 달러 중에 815억 달러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 맞죠. 근데 거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적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간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습의 전설인 거죠. 만약에 워런 버핏이 3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60대에 은퇴를 했다면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전을 위한 기름 두 방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안전 관련한 정보, 즉 안전 기준을 잘 학하자, 공부하자.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안전 관련 기준과 정보를 현장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기름 두 방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하는 것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지금 실천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미루고 잘 안 되죠. 사서 중에 한 권인 논어는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나누었던 최고의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논어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화.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2500년 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많은 내용은
아까 소개해드린 이명우 안전교육연구소라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있는데 여기 오면 제법 많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은 공유가 중요합니다. 많이 공유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안전관리자 인문학 노트는 절판이 되었고요. 안전인문학 수업은 서점에 있는데 관리감독자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 책 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